반갑습니다. EBS생활과윤리 이정입니다. 여러분과 수능특강 제6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과윤리가요 개정이 되면서 작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이론규범윤리가 많이 강화되었고요. 작년까지 생활과윤리를 선택했던 여러분의 선배들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배우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생활과윤리에서 앞부분이 까다로워지면서 여러분에게 더 좋아진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양이 적다 보면 그 주어진 적은 양 중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주어진 내용을 알아도 풀 수 없을 정도로 꼭 문제가 많이 나오는 반면, 이렇게 개정된 생활과윤리처럼 학자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량이 많아진다 뿐이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량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칸트, 공리주의, 덕윤리, 그리고 배려윤리, 책임윤리와 같은 내용들을요 문제에 이제 적용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수능특강 이 주제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선생님과 풀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공부한 거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나시나요? 자기 신이 선생님과 직접 1강부터 5강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직접 정리하지 않으면 이번 6강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혹시 6강을 듣기 전에 그냥 강의를 듣는 것에 급급하게 따라왔다면 잠깐 여기서 템포를 늦춰도 괜찮으니 앞부분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복습을 잘한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선생님이 이번 강 앞부분에 1강부터 5강 내용을 한번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할 거예요. 저는 강의라는 것은 제가 그냥 혼자서 쇼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는지 체크하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작하면서부터 앞강에 배웠던 내용들을 빠르게 보고 갈 겁니다. 자, 우선 이번 강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명언을 하나 공유해 보려고요.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움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직접 선정해 본 명언들입니다. 직접 제가 고른 명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군데에 분명히 확 와닿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내용들을 책상에 붙여놓고 동기부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에서 소개할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행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불행한 것은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스스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책은 다음에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가끔은 너무 집중이 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눈앞에 놓인 공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은 쾌감과 행복감을 주기도 해요. 오히려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 더 속상하고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으로 많이 흘러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정신이 없다고 느낄 수 있으니 지금 만약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노트에 적어보세요. 직접 글로 적고 나면 그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떨 때는 적어보고 나니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노트에 적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걱정이 객관화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수험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담대하고 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활과윤리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수능특강 2번째 주제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그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같이 한번 되돌아봅시다. 자, 1강부터 5강까지 우리는 윤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필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앞으로도 언급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윤리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리학이 크게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3가지가 있었어요. 이론 규범 윤리와 응용 규범 윤리를 합쳐서 바로 규범 윤리가 있었고요. 네, 다시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나 또는
네, 논리적인 추론의 타당성을 보는 게 무슨 윤리요? 메타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관습을 묘사하는 게 무슨 윤리요? 기술윤리가 있었습니다. 규범윤리, 메타윤리, 기술윤리와 같은 윤리학 중에서도요, 규범윤리학이 다시 둘로 나뉘었었죠. 무슨 윤리와 무슨 윤리요? 이론규범윤리와 응용규범윤리로 나뉘었었어요. 지금 대답하고 계시나요? 자, 이론규범윤리는요, 다시 크게 무슨 론, 무슨 윤리, 무슨 주의, 무슨 윤리, 무슨 론, 무슨 주의, 무슨 윤리로 나뉘었나요? 의무론, 네, 그 다음 공리주의, 네, 그리고요 덕윤리,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물론 여기에 우리는 추가로 어떤 내용들도 배웠냐면요, 배려윤리라고 불리는 여성중심적 윤리의 특성도 배웠고요. 그리고 네, 책임윤리라고 불리는 윤리도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의사소통 상황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수평적으로 민주적으로 토론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학자, 바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도 배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이에요. 조금만 더 가도 괜찮을까요? 자, 의무론적 윤리에는 다시 두 가지가 나뉘었습니다. 바로 칸트의 의무론과 그리고 자연법 사상이 있었고요. 우리는 칸트에서 정언명령과 자연법 사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보편 타당한 법을 자연법이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공리주의는요, 다시 누구와 누구의 공리주의를 배웠어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를 배웠습니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배웠고요. 다시 이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이외에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규칙 공리주의라는 용어도 배웠습니다. 덕윤리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현대에 와서 현대 덕윤리로 전개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 덕윤리학자도 기억나세요? 무슨 타이어와 맥킨타이어와 무슨 샌델? 마이클 샌델 배웠죠? 배려윤리에서는요, 다른 목소리로 라는 책을 쓴 누구와 길리건과 그리고 나딩스의 배려윤리를 배웠습니다. 길리건은 남성중심적 정의윤리와 달리 여성중심적 배려윤리가 가지는 특성을 설명하면서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조화를 얘기했죠. 나딩스라는 학자는요, 모성애로부터 비롯되는 자연적인 배려가 결국 윤리적인 배려의 원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책임윤리에서는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로 구분한 베버의 견해도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요나스의 견해도 만나보았습니다. 요나스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었죠. 담론윤리에서는 누구의 사상을요? 하버마스의 사상을 배웠었어요. 하버마스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돈과 권력에 의한 왜곡이나 억압이 없이 모두가 이해 가능하고 참되고 진실되며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윤리학의 분류를 배우면서 이론규범 윤리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5강에서 배워왔고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풀어볼 겁니다. 7강부터는요, 응용규범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어질 겁니다. 생명윤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삶과 죽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인간관계 윤리들은 어때야 되는지들을 이 다음에 있는 7강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7강에 있는 응용윤리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3, 4, 5강에서 배워왔던 이론규범 윤리의 내용들을 6강에서 문제로 만나볼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실제 평가원 감수교재인 이 수능특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 주제의 문제를 만나보기로 하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 내용을 정리하고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교재 펴보시고요. 1번 문제입니다. 수능특강 기본 문제 1번 문제고요. 서양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찾아보래요.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까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자, 여러분 선의지라는 단어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칸트는 인간에게 선천적인 양심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선천적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고요. 그걸 다른 말로는 선의지에 따른 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실천 이성에 의한 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칸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걸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약하고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대요. 자, 칸트가 볼 때 선의지에 따른 행위, 즉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그 자체로 옳다는 것이죠. 자, 문제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의 병문안을 가기로 약속한 A는 병원으로 하던 중 컴퓨터 게임을 하러 가는 B를 만났습니다. 평소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A는 약속 장소에 가야 할지 아니면 B와 게임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요?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설입니다. 의무론적 윤리설은요, 무조건적으로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보고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건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론적 윤리설이고요.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조언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3번이 가장 적절한데요.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즉,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의무론적 윤리설에서 바라보고 있는 특징이죠.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1번, 2번, 4번, 5번이 왜 답이 안 되냐면요. 너의 선택이 가져올 사회적 효용을 고려한다고요? 사회적 효용은 다른 말로 하면 유용성입니다. 이건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론적 윤리설이 고려하는 거예요. 칸트는 그 행위 자체를 보는 거지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 생기는 행복의 양을 고려하는 것도 역시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1번과 2번에는요. 결과를 중시하는 윤리설이 나와 있습니다. 공리주의에서 이런 특징을 보일 거예요. 4번은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라 그랬는데요. 칸트는 공감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일제강점기라고 쳐봅시다. 지금 저는 안중근 의사이고요. 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것에 대해서 칸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행위 그 자체는 살인행위라고 보지 않을까요? 행위 그 자체가 살인이라면 행위 그 자체로 인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공감할 겁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죠. 하지만 칸트는 그 공감과 무관하게 행위 그 자체가 살인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따라서 공감에 초점을 주지 않고요. 너의 선택이 질적인 쾌락을 증가시키는 것인지 고려하렴. 역시 결과를 고려하고 있어요. 역시 결과를 중시하고 있는 게 5번인데 질적인 쾌락에 초점을 맞추면 그 중에서도 공리주의자 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리주의 중에서도 밀이 이렇게 질적인 쾌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그렇다면 1번과 2번, 5번과 같은 것들은 결과를 중시하는 윤리설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칸트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답은 3번이고요. 공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역시 칸트와 관련이 없다는 것까지 공부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능 기본 문제 2번 문제를 보면요. 기억에 들어갈 개념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성문법을 초월한 영구불변한 법으로서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불문법이다. 즉,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나라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법과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 각 나라에 정해져 있는 법들이고요. 그 각 나라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즉 적혀 있지 않아도 무조건 옳은 법, 이것이 자연법입니다.
이 문제의 기역에서는요, 자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하고 영구적인 법인 자연법을 소개하고 있네요. 자,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이다? 네, 자연법은요, 절대적인 법이에요. 선생님, 근데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보존이나 생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보존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자기 보존에서 우러나오는 법이 바로 자연법이에요. 인간은 생존을 위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와 같은 것들이 이런 본성에 의거해서 나오는 절대적인 법인 자연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편타당하고 항구불변한다는 거 우리가 필기했었고요. 이미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것의 원리도 역시 자연법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에 대해서 선한 것을 규정하고 악한 것을 규정해서 선을 추구하는 것은 옳고 악을 추구하는 것은 그르다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자연법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옳은 것인데요.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른 것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죠. 리을이 틀린 말입니다. 직관에 따른 도덕 판단들이 충돌할 경우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즉, 이런 자연법 사상과 같은 의무론적 윤리설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경우 무엇이 더 옳은 행위인지에 대한 답을 잘 제시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만약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옳은 말이죠?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된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정말 임종을 눈앞에 두고 계세요. 그럼 부모님 옆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 사람을 구하러 달려가야 될지, 이렇게 두 가지 옳은 의무가 충돌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행위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게 기존의 의무론적 윤리설의 단점입니다. 칸트나 자연법 사상 모두 이렇게 도덕 판단들이 충돌할 경우, 즉 의무와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3번 문제 갈게요. 가의 갑을 사상가들이 나의 K씨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갑.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쾌락과 고통의 양에 초점을 맞추는 건 바로 양적 공리주의 벤담이 강조하는 표현이었죠. 갑에는 벤담이 나와 있네요. 갑에는 벤담의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을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유용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건 공리주의인데요. 공리주의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그에게는 쾌락 중에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과 질적으로 저급한 쾌락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요. 이건 을은 미래 질적 공리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벤담과 밀이 소개되고 있네요. K씨는 훌륭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씨는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보다 게임을 할 때 더 많은 쾌락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게임을 할 때 더 많은 쾌락을 느낀다라고 하는 K씨의 행위에 대한 이들의 조언은 어떻게 될까요? 자, 벤담과 밀은 모두 공리주의자입니다. 다만 벤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양적 공리주의자고요. 밀은 무슨 공리주의자예요? 질적 공리주의자예요. 1번,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갑도 을도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모두 행위의 결과를 동기보다 더 중시하는 결과론적 윤리설이기 때문입니다. 쾌락보다 금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갑도 을도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적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질적으로 놓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야 됩니다. 네, 밀이 바로 질적 공리주의로서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자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쾌락과 행복이 서로 무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과 행복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모든 쾌락을 계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요? 자, 모든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봐야 갑의 입장이 되고요. 갑은 모든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가지 비교 기준에 따라서 모든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밀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을은 쾌락 중에는 계산 가능한 것도 있고 계산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에 양적 차이도 있고 질적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쾌락은 밀은 일부 쾌락은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쾌락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갑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을도 모든 쾌락은 계산할 수 없고 일부 쾌락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만약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쾌락이 다 계산할 수 없다 이러면 을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을은 그 중에 일부 쾌락은 계산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만약 이게 모든 종류의 쾌락이 다 계산할 수 없다 이러면 역시 그건 을도 틀린 말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4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의 값을 상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물었습니다. 도덕적 명령이나 의무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이나 의무입니다. 자, 이 사상가는 누구죠? 칸트죠.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이나 의무를 무슨 명령이라 그래요? 정언명령이라 그럽니다. 칸트가 지금 정언명령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칸트가 볼 때는 정언명령이라는 것은요, 2가지 형식을 따라야 됩니다. 내 의지의 경륜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 즉 보편화 가능해야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즉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야 됩니다. 이 2가지 정언명령의 형식에 따르면 거짓말하는 행위는 보편화 가능한 행위가 아닙니다. 즉 내가 그걸 행동의 원리로 삼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가 되겠죠. 정답이고요. 2번.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칸트는 공감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죠.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 이것도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욕구와 감정의 근거, 칸트는 욕구와 감정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 이성에 따라 정언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는 행위,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 자연적 경향성이 뭔데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선생님 지금 얼굴 표정으로 요약했어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걸 자연적 경향성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쾌락주의 계열에서 강조하는 건데 칸트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수능 기본 문제 5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제시한 도덕적 인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도덕적 덕은 본성으로부터 생겨난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하여 완성한다. 습관에다 체크 좀 할게요. 그리고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자,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 행동을 통해서 절제와 정의를 습득할 수 있대요. 습관을 얻기 위해서는요, 의지에 따라서 의지가 중요하고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한 실천이 필요한데요. 의지와 반복을 강조해서 이런 정의로움이나 절제의 덕을 습관화하라고 얘기한다면 이 제시문은 덕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윤리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군가요? 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덕윤리학자들은요, 품성적인 덕을 습관화한 그런 사람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봅니다.
즉 덕성이 몸에 배어있는 인간 됨됨이가 바른 사람이 이상적 인간상이죠. 도덕 원리보다 인격을 중시한다? 네, 도덕적인 원리보다는 인격에 초점을 둡니다. 맞는 말이고요. 인간 됨됨이, 인간의 품성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덕윤리는요, 얼마나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공동체와 잘 조화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랬죠? 따라서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중시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규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 덕윤리에서는 이런 보편타당한 규칙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그때그때 상황과 맥락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디귿을 강조하는 것은요, 근대 원칙윤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대 원칙윤리들은 이런 보편타당한 규칙들을 강조하죠. 따라서 디귿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옳은 행위는 행위자의 훌륭한 도덕적 품성에 따라, 네, 훌륭한 도덕적 품성, 다른 말로 덕이 습관화되고 체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덕윤리예요. 자, 기역, 니은, 리을 모두 덕윤리의 특성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네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담론은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테두리를 서로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자, 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옳고 그른지는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는 것이므로, 자, 바람직한 의사소통 상황을 강조하고 있죠. 담론에 참가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같은 윤리적 규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자, 담론윤리 사상가 누군가요? 하버마스죠. 하버마스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모두에게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발언 기회, 그리고 각자 모두의 의견에 반박할 기회가 제공되는 그러한 담론윤리를 강조한 학자입니다. 대화 상대를 판단력과 지각이 있는 주체로 대한다? 그럼요. 대화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대화에 참가할 능력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질문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네, 서로 상대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또 모두가 반박할 기회도 제공되고요. 대화 참가자는, 모든 대화 참가자는 타인의 물음에 개방적으로 답변하고 토론에 임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이에요. 대화 중에 제기할 질문의 수준은 상대방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러면 안 되죠. 왜요? 하버마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돈과 권력에 의해 왜곡된 의사소통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정되게 되면 여전히 경제권이나 권력에 의한 무엇이 있게 돼요? 의사소통에 왜곡이 있게 돼요. 따라서 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그럼 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의사소통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인종 또는 계급적 편견이나 지위가 상대방의 의견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대등하게 대화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버마스는 올해 교육과정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온 내용은요, EBS 연계교재의 내용들이 출제의 기준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7번째는요,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 즉 순수한 심정만을 문제 삼는 윤리인 반면, 자, 선한 의도를 강조하는 거 심정윤리죠. 기역이 심정윤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윤리이다. 네, 이것이 바로 책임윤리죠. 여러분,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나눈 학자 누구예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나눈 학자 바로 베버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나쁜 결과를 세계나 타인에게 돌리지만, 왜요? 의도 자체가 선했다면 그 결과는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의 탓이거나 이 세상의 탓이라는 거예요. 심정윤리의 특징이고요. 니은은 의도하지 않은 보수적 결과까지 충분히 예측하고 행동할 것, 네, 책임윤리고요. 기역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의도만을, 그렇죠, 선한 의도만 있다면 오케이라고 보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기역은 순수한 의도에서, 선한 의도에서 행위를 한다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건 아니에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단 나올 수 있다. 단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선한 의도라면 그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세계나 타인의 탓이라는 거죠. 세계나 타인의 탓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입니다. 니은은 행위자의 의도만을 중시하는 것은 옳지 않고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니은은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 내 책임윤리가 예측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까지 책임지라고 얘기하고요. 니은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네, 배번은요. 직업윤리에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가 있는데 특히 정치가에게는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바로 네, 책임윤리가 더 강조된다고 보았습니다. 넘어가서 8번 문제 볼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들 모두 경험해본 사람이 그중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둘에 대해 확실하게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래에 의하면 쾌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택하는 쾌락은 질적으로 훨씬 우월하대요. 자, 쾌락의 전문가가 양질의 쾌락, 고상한 쾌락을 선택할 거다?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의 특징입니다. 모든 쾌락은 양적 차이만 존재한다? 이건 벤담의 말이죠. 밀은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 네, 이게 정답이고요. 도덕적 직관을 통해 일상적 도덕 판단을 해야 된다? 이들은 직관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옳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그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직관이 아니라 도덕적 경험을 통해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쾌락이 오는지 고통이 오는지를 바라봅니다. 타인의 쾌락보다 자신의 쾌락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밀은요. 자신의 쾌락뿐만 아니라 타인의 쾌락도 중시 여기는 공리주의자입니다.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결과론적 윤리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가의 가불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새로 난 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하고 묻고 있어요. 갑, 도덕은 행복이나 다른 무엇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따라서 가업 명령이 아닌 정업 명령, 누군가요? 정업 명령인 무조건적 명령을 얘기하는 학자는 칸트죠. 갑은 칸트입니다. 을은요, 남성적 윤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간관계에 배려, 책임, 헌신 등의 여성적 특성을 지닌 윤리에 주목해야 된다. 네, 바로 배려윤리죠. 배려윤리의 대표자는 길리건과 나딩스가 있고요. 여기 배려윤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윤리학으로 윤리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정당화하면서 행위를 인도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 이론윤리학이죠. 이론규범윤리학을 줄여서 이론윤리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이 드러나겠네요. 익명성. 자, 여기 A에 들어갈 건 이성인데요. 여러분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칸트가 매우 중시하는 것입니다. 배려윤리에서는요, 이성보다는 감성에 초점을 맞추고요. 배려윤리에 대비되는 정의윤리에서 이런 이성적인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 이것은 선의지입니다. 따라서 칸트는요, 이성이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선의지가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기본 문제에서 나왔었죠? 경향성에 따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요소, 칸트는요, 자연적인 경향성, 뭐라 그랬어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경향성, 이것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 칸트가 안 할 거고요.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이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 네, 이게 정답이에요. 인간은 이성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자율적 도덕 법칙을 입법할 수 있는데요.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도덕 법칙을 인식하기 위해선 이성이 필요합니다. 정답이고요. 정의 중심의 추상적 원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덕목은 오히려 배려죠. 배려윤리가 강조하는 배려라는 덕목이 정의 중심의 추상적 원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잘못됐고요. 5번, 타인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가능하게 하는 배려의 핵심 요소는요, 역시 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려윤리에 대비되는 정의윤리에서
그 정의윤리에서 바로 이성이 강조되고요. 이성과 대비되는 특성으로 배려라는 따뜻한 돌봄의 덕이 소개돼야 됩니다. 따라서 역시 이것도 배려에 대한 설명이네요. 넘어가셔서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에서 학생들이 모두 옳은 대답을 했다고 할 때 A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하고 묻고 있네요. 윤리이론인 A에 대해 발표해보세요. 자, 유용성을 추구한대요. 유용성, 유틸리티,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것과 관련돼 있죠. 행위에 적용되는 규칙의 결과를 중시한대요. 그럼 유용성을 강조하니까 공리주의인데 행위 그 자체의 개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규칙의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행위가 아닌 규칙에 적용하니까 여기 규칙 공리주의가 나와 있네요. 현대에 들어서 제기된 공리주의의 유형입니다.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나 선의지를 중시한다? 아니요. 행위의 결과보다는 규칙 준수의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규칙 준수 시의 결과. 이게 관심 있는 거지 동기나 선의지를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동기나 선의지를 중시하는 건 칸트의 입장이고요. 공익과 사익은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본다? 공리주의가요? 공리주의는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행위공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위공리주의는요, 개별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 게 번거롭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직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공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규칙공리주의예요. 정답이고요. 행위공리주의에 비해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어긋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요. 이건 이미 선생님이 수업 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개별 행위의 결과만 볼 때는 도덕적 직관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데 규칙 준수 시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는 도덕적 직관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행위의 결과를 계산해서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할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해야 된다고 본다? 아니에요. 모든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규칙 준수 시의 결과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미 유용성이 검증된 규칙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실전 문제 3번입니다. 가불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인데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래요. 인간은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고 고통의 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입니다. 자,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이죠. 갑은 벤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필연성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의무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자인 의지에게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이다. 자, 의무론적 윤리설 칸트가 소개되고 있네요. 가장 대표적인 이론규범 윤리학자들이죠. 자, 갑과 을이 각각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벤담과 칸트였죠. 벤담과 칸트의 관계입니다. 갑이 을에게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을 인식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벤담이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도덕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칸트가 더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칸트가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갑이 을에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 벤담 질적인 차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벤담의 경우에는요, 양적인 차이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을이 갑에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칸트가 아니라 벤담이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볼 겁니다. 을이 갑에게 욕구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결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네, 욕구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죠. 따라서 욕구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고 무엇이어야 되냐면 선의지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하네요. 정답 4번이고요. 을이 갑에게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중대한 해악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오히려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4번 문제 갈까요? 자, 아까와 똑같은 제시문입니다. 선지로 가면요.
사회적 이익의 산출이 옳은 행위를 정당화하는가? 라고 물었는데요. 자, 사회적 이익의 산출을 강조하는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하는 벤담의 견해입니다. 벤담은 예로 갈 것이고요. 칸트는 사회적 이익의 산출에 관심이 없으니 칸트는 아니오로 갈 거예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옳은 행위인가? 자, 우선 기본적으로 칸트의 경우에는요. 이익을 증진시킨다라는 결과 자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칸트는 아니오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아니오에 칸트가 가니까 우리는 칸트의 입장이 D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이 D와 연결되어 있는 걸 찾아볼게요. 1번과 4번이 남고요. 자, 그 상태에서 벤담의 견해를 좀 볼게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옳은 행위인가? 벤담은 원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이 혹시라도 둘 중에 하나의 이익에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벤담의 경우에도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둘 중에 하나에 혹시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벤담도 여기 아니오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벤담이 C에 연결되어야 되겠네요. 값이 C에 연결된 걸 보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찾아봤고요. 넘어가서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적 기능을 개발하여 그걸 발휘하는 사람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하여 자신의 행위로 내면화하여야 된다. 여러분, 덕을 강조하고 습관화를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이 갑은 누군가요? 덕윤리학자 아리스토텔레스죠. 갑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지금까지 윤리학은 주로 남성을 연구함으로써 여성의 경험과 특성이 무시되어 왔다. 공동체적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통하여 따뜻한 인간관계의 도리를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배려윤리가 나와 있네요. 배려윤리가 나와 있으므로 정의윤리와 대비되는 을은 배려윤리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문제를 만나보게 될 겁니다.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합니다. 자, A라는 질문에는 갑과 을이 모두 다 O라고 할 게 들어가야 됩니다. 순서도는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B라는 질문에는요. 갑은 O, 을은 X라고 할 게 들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B에는 갑은 O, 을은 X라고 할 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C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을의 입장만 중요합니다. C에는 을이 O라고 할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C를 보면서는 갑의 입장까지는 모르셔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당면한 윤리 문제를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는가 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와 배려윤리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고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맞는 말로 풀어주겠습니다. 덕윤리와 배려윤리 모두 공통적으로 맥락을 고려합니다. 상대방의 내면적 특성이나 감정을 고려해서 행위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상대방의 내면적 특성이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덕윤리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배려윤리도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상대방의 내면적 특성이나 감정을 고려하는 건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공통적인 특성이므로 O가 되니 A에 들어가야 되는데 B에는 들어갈 수 없는 말이네요. B는 배려윤리에서 X 할 것이 들어가야 맞는 연결입니다. 자, 디귿으로 한번 가보면요.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도덕적 행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이것은 원칙윤리가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고 그 원칙윤리 중에 칸트의 의무론이 대표적인 입장이죠. 따라서 덕윤리와 배려윤리에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둘 다 XX라고 할 내용이고요. 리을, 다른 사람에 대한 유대감이나 상호 의존성, 책임을 중시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배려윤리와 덕윤리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C에는 지금 배려윤리의 특성만으로도 문제가 풀리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있는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입니다. 공리주의 사상 가나의 입장에서 각 질문에 대해 제시할 대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각각의 개별 행위가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행동해야 된다. 자, 여기 개별 행위의 결과를 보고 있으니 이게 무슨 공리주의예요? 행위공리주의고요. 가의 행위공리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나로 가볼게요. 어떤 행위가 이미 수립된 타당한 도덕규칙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떤 행위가 이미 수립된 타당한 도덕규칙에, 자, 도덕규칙이 나와 있고요. 적합한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발문을 보세요. 공리주의 사상이래요. 그럼 공리주의 사상 가 나니까 나는 규칙공리주의가 되는 거죠. 발문에서 이미 공리주의라고 못을 박아놨고요. 여기 규칙공리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타당한 도덕규칙이라는 건 유용성이 이미 검증된 도덕규칙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네요. 자,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라도 옳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인데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는 아닐 수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대답을 바르게 했으니까 정답이 1번에 바로 있는 거예요. 답은 1번이고요. 2번도 한번 볼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하는가? 이건 둘 다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긍정할 겁니다. 그럼 둘 다 긍정해야 되는데 두 번째 대답이 잘못돼 있죠? 3번은요. 도덕법칙을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이건 칸트와 같은 의무론적 윤리설의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공리주의에서는 둘 다 XX,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역시 나 아래 대답이 잘못 나와 있네요. 도덕적 가치는 우리가 오직 의무로부터 행해야 할 경우에만 드러나는 것인가? 자, 역시 의무론적 윤리설이 강조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X라고 대답할 것이고요. 가 밑에 대답이 잘못되어 있네요. 행위 그 자체의 결과보다 행위가 따르고 있는 규칙의 결과를 옳은 행위의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행위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결과를 보니까 X고요. 규칙공리주의가 바로 규칙의 결과에 관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XO 순이 되어야 되는데 나 밑에 대답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답 골라보셨고요. 7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 학생 답안입니다. 학생 답안에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다음 윤리사상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해서 설명하래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관계이다.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고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태도이다. 여러분, 여기 이 윤리사상은요, 보살피고 배려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적 관계를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윤리사상은요, 기본적으로 배려윤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 남성 중심적인 윤리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건 맞고요. 길리건과 나딩스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남성은 권리와 의무의 원리를 중시하지만 여성은 개별적인 관계, 특히 배려를 중시한다고 보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상은요. 남성은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지만까지 맞는 말이고요. 여성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배려를 중시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덕목을 주입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여성의 도덕적인 특징인 타인에 대한 배려나 보살핌, 유대감이나 상호 의존성, 책임 등을 강조하고요. 추상적인 도덕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윤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까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윤리적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자, 요게 좀 잘못됐네요. 동일한 윤리적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요. 개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서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윤리적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미음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네 라고 바꿔야 돼요. 이런 동일한 윤리적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건 정의윤리의 특징이죠. 5번에만 정의윤리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요. 자, 7번 문제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미음이네요. 따라서 여기 5번이 정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의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씨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앞에도 나왔었죠? 이거 누구의 견해였어요? 밀의 견해였어요.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한다.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도 고려하는 건 밀이고요. 인간은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고 고통의 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나게 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이건 벤담의 견해입니다. 밀과 벤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갑과 을의 견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밀, 여기에 벤담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로 가서 보시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쾌락을 추구한다. 이건 밀만 질적 차이를 얘기하니까 밀만 할 수 있는 말이 맞고요. 쾌락의 질적 차이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벤담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C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밀은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되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건 둘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쾌락주의 계열이고요.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질적으로 더 고상한 쾌락을 얘기하는 밀이 얘기할 겁니다. A에 들어가야 될 말이죠. 벤담의 경우에는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이 무엇이 더 많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있을 뿐이죠.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넘어가서요.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강영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찾아보래요. 여성은 남성의 도덕과는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맥락에 따라 다른 도덕 판단을 허용하는데 이것은 남성적 관점에서는 열등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옳다 그르다의 흑백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성과는 달리 인간관계와 상호의존을 중시하는 여성의 도덕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배려윤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배려윤리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걸 찾아보래요. 배려가 아닌 정의를 강조하는 건 정의윤리니까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고요.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화 가능한 도덕법칙, 칸트와 같은 학자들이 강조할 텐데요. 이것도 배려윤리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따르는 행위가 가장 바람직한가?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강조하겠지만 배려윤리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입니다. 배려윤리가 전부 다 부정의 대답을 할 내용이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리을. 추상적 도덕 원리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유다감이나 배려를 중시하는 건 배려윤리가 강조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거예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를 주장한 서양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그림의 기역에 들어갈 옳은 진술을 물어봤어요. 도덕적인 덕은 중간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습관화를 통해 달성된다. 여기 가에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나와 있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용을 얘기하고 있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적인 덕, 다른 말로 지성적인 덕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덕, 다른 말로 품성적인 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용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용기는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겁낼 것은 겁내되 겁내지 않을 것은 겁내지 않는 덕입니다. 즉 무모한 것도 아니고 비겁한 것도 아니라 그 중용의 것이 용기죠. 비겁에도 치우치지 않고 만용에도 치우치지 않는 덕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영혼의 수련으로 참된 지식을 깨우치면 생겨나는 덕입니다 했는데 이거는 지적인 덕과 관련되어 있고요. 타고난 성품으로서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덕입니다. 타고난 게 아니죠. 후천적인 의지를 통해 습관화해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후천적인 덕이고요.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억, 니은 1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번째 문제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이 문제가 이번 수능특강 생활관리에 들어있는 문제 중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설지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문제도 다시 한번 곰곰이 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쌤, 해설지도 읽어야 되나요? 이 정도로 중요한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꼭 해설지의 내용까지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에서는 삶과 죽음의 윤리로 7번째 강에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번 강 철저히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강에서 찾아올게요. 감사하고 다음 강에서 만나요.